제25장. 페이지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알프레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좀 들어가도 돼? 페이지는 당황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물론이에요. 네, 내 정신 좀 봐. 거실로 들어오는 알프레드를 쳐다보면서 만감이 교차되었다. 반갑고 기쁘면서 화가 치밀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어차피 안부나 묻다가 가버릴 사람인걸? 알프레드가 말했다. 난 캐런과 헤어졌어. 페이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알프레드는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페이지, 내가 큰 실수를 했어. 결코 널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알프레드, 순간 제이슨의 전화가 생각났다. 잠깐만요. 서둘러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제이슨? 오늘 저녁에 우리 저녁에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시간이 안 나면 내일 저녁은 어때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제이슨은 페이지의 목소리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아니, 왜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내일 전화할게요. 그때 얘기해요. 알았어요, 그러죠. 제이슨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페이지는 전화를 끊었다. 페이지, 내가 무척 보고 싶었어. 알프레드가 말했다. 넌 내가 보고 싶지 않았어? 보고 싶었냐고? 바보같이 알프레드인 줄 알고 낯선 사람을 쫓아가기도 했었는데 나도 보고 싶었어요. 페이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 우린 함께 있어야 해. 정말 그래? 그런데 왜 캐런하고 결혼했지? 난 뭐야? 필요 없을 때는 떠나갔다가 생각나면 다시 찾는 편리한 존재야? 알프레드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렇게 생각 안 해? 페이지는 그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난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알프레드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알프레드는 페이지의 손을 잡았다. 틀림없이 내 마음도 그럴 거야. 캐런은 어떻게 됐어요? 캐런과의 결혼은 실수였어. 난 계속 당신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 우리의 즐거웠던 추억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자라났잖아. 알프레드를 쳐다보는 페이지의 눈길은 옛날 같지 않았다. 어느 틈엔가 거리가 생겼고 경계심마저 나타났다. 알프레드, 페이지, 난 이제 여기에 남을 거야. 샌프란시스코를 말하는 건 아니야. 우리 같이 뉴욕으로 가는 게 어때? 뉴욕? 그래, 자세히 얘기해 줄게.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곧 끓일게요. 잠깐이면 돼요. 알프레드는 페이지를 따라 주방으로 갔다. 페이지는 커피 끓일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보았다. 그렇게도 그리던 알프레드가 돌아왔는데도 착잡한 느낌만 들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난 많은 것을 깨달았어. 페이지, 그만큼 난 더 성장한 거야. 알프레드가 말했다. 그래요? 그래, 나는 의사가 된 후에도 계속 WHO에서 근무했잖아. 알아요. 그렇게 봉사해도 그 나라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 어떤 곳은 더 나빠졌지. 온갖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하지만 당신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잖아요. 페이지가 말했다. 그랬었지. 그러나 이제는 꿈에서 깨어났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랫동안 내 인생을 허송세월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제 앞도 못 추스르는 야만인들을 돌보느라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었지. 여기서 개업하면 편안하게 돈 잘 벌면서 살 수 있었는데 말이야. 페이지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뉴욕의 파크 애브뉴에서 개업한 의사 한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연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알아? 50만 달러도 더 된대. 알겠어? 연간 50만 달러 이상 번단 말이야. 페이지는 말없이 알프레드의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난 생각했지.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고 나는 여태까지 거지꼴로 살아왔나? 그런데 그 의사가 나에게 동업하자고 제의해왔어. 알프레드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난 그 제의를 받아들였어. 그래서 같이 뉴욕으로 가자는 거야. 페이지는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서서 알프레드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이제 뉴욕으로 가면 최고급 아파트를 살 거야. 너에게 최고급 옷과 보석을 사줄 거야. 어릴 때 내가 약속했던 거 기억나지? 다 해줄 거야. 정말 놀랐지? 페이지는 입안이 말라들었다. 글쎄, 알프레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프레드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럴 거야. 연간 50만 달러 수입이라는 말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돈 얘기가 아니고 페이지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했어? 페이지는 알프레드의 얼굴을 낯선 사람 보듯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알프레드, WHO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보람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는 가볍게 대답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었어. 이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캐런은 날더러 방글라데시에 계속 남으라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웃기지 말라고 했더니 혼자 가더라고. 그는 페이지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된 거야. 왜 말이 없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한 거야? 페이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다. 파크 애브뉴에서 개업하셨더라면 부와 명예를 누렸을 텐데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만 보람을 느끼셨지. 캐런과의 이혼 수속은 벌써 끝났어. 우린 당장 결혼할 수 있어. 알프레드는 페이지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뉴욕에서 사는 거 괜찮지? 페이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알프레드, 그는 싱글거리며 다시 물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해? 이제 그만 가봐요. 알프레드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뭐라고? 페이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 가라고요. 어디로 가란 말이야? 그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이 너무 섭섭해할 것 같아 그 얘긴 안 하겠어요. 페이지가 대답했다. 알프레드가 떠나자 페이지는 생각에 잠겼다. 캐트의 말이 옳았다. 자신이 여태껏 환상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제 앞도 못 추스르는 야만인들을 돌보느라고 편안하게 돈 잘 벌면서 살 수 있었는데 연간 50만 달러 이상 번단 말이야. 그런 인간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니. 페이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마음이 아파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이었다.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있었던 끈이 끊어지고 자유롭게 해방된 기분이었다. 이제는 마음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었다. 페이지는 전화로 다가가서 제이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제이슨? 페이지예요. 노 계곡에 있다는 당신 집 얘기했던 기억나요? 그야 물론. 그 집을 보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제이슨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봐요. 페이지, 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바로 나였어요. 난 오래전부터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젠 마음이 다 정리되었어요. 페이지, 그럼. 노 계곡에 당신 집을 보여줘요. 노 계곡은 마치 시간을 뒤로 돌려놓은 것 같은 분위기였다. 현대적 국제도시인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19세기의 작은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제이슨의 집은 그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편안하고 깨끗하면서 마음이 끌리는 그런 집이었다. 제이슨은 페이지를 집 안으로 안내하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가 거실이고 저쪽이 주방 손님용 화장실은 바로 여기 있고 그리고 이쪽에 서재가 그는 페이지에게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침실은 2층에 있는데 올라가 보겠어요? 보고 싶어요. 페이지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다. 페이지의 가슴이 방망이질치기 시작했다. 이제 제이슨과 가장 은밀한 곳에서 단둘이 있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어. 누가 먼저 손을 뻗었는지 페이지는 기억할 수 없었다. 어느새 두 사람은 포옹하고 있었고 제이슨의 입술이 페이지의 얼굴을 덮어왔다. 두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해온 듯
전혀 스스럼이 없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서둘러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마침내 침대로 올라가자 두 몸이 섞이고 여태 참아왔던 열정을 거리낌 없이 터뜨렸다. 아, 정말. 제이슨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속삭였다. 당신을 사랑해. 알아요. 페이지가 장난기 어린 말투로 말했다. 내가 가운을 입으라고 소리쳤을 때부터 날 사랑하게 되었다면서요? 폭풍이 한 번 지나가고 두 사람은 포옹한 채 그대로 누워 있었다. 페이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밤엔 여기서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이슨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다가 혹시 아침이면 내가 보기 싫어지는 것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날 얘기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한참 얘기하다가 다시 애무가 시작되고 흥분이 가라앉으면 얘기가 계속되었다. 날이 밝아오자 페이지는 주방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페이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바라보던 제이슨이 말했다. 난 정말 이 행운이 믿어지지 않아.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니. 당신과 만난 건 내 행운이에요. 페이지가 말했다. 참, 얼마 전에 내가 집 모형과 카드를 보낸 것 기억나? 당신의 선택을 알려줘야 되잖아. 오늘 오후에 대답을 보낼게요. 그날 오후 제이슨에게 작은 봉투가 전달되었다. 속에는 제이슨이 페이지에게 집 모형과 함께 보냈던 카드가 들어있었다. 내 집과 우리 집을 체크하는 괄호에 우리 집 괄호가 체크되어 있었다. 제26장 루 디네토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캐트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의 병실에 들렀다. 디네토 옆에는 라이노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캐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디네토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잠시 꺼져. 라이노와 그림자는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디네토는 캐트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톡톡히 신세를 진 것 같소. 신세진 것 없어요.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 이 디네토의 목숨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다는 말이오? 어찌 되었거나 당신이 결혼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이오? 그래요. 상대가 의사라지요? 맞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아끼고 잘 돌보라고 하더라고 전하시오.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도 하시오. 그러죠. 잠시 말이 끊어졌다. 마이클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어. 이제 괜찮아요. 캐트가 말했다. 나하고 얘기 많이 했어요. 앞으로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좋소. 디네토는 두툼한 큰 봉투를 내밀었다. 당신 결혼을 축하하는 내 작은 성이요. 캐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어요. 하지만 몸조리나 잘하세요. 고맙소. 당신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소. 당신은 정말 드물게 보는 여자요. 내 말 잘 듣고 꼭 기억하시오. 어떤 난처한 일이라도 생기면 언제든지 나에게 연락하시오. 당신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소. 알겠소? 알았어요. 캐트는 디네토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절대로 그에게는 부탁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노 계곡에 있는 제이슨의 집에 다녀온 다음부터 페이지는 하루에도 4-5번씩 제이슨과 통화했고 야간 당직 근무가 없을 때는 반드시 제이슨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병원 생활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다. 어느 날 페이지는 응급 상황이 계속되었던 36시간의 근무 끝에 겨우 당직자 휴게실에 갈 수 있었다. 불편한 간이 침대에 누워 막 잠이 들려는데 전화벨이 울려댔다. 페이지는 눈을 감은 채 수화기를 더듬어 잡았다. 여보세요? 닥터 테일러, 422호 병실로 급히 와주셔야겠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알았어. 페이지는 머리를 흔들어 잠을 떨쳐버리려 했다.
422호 병실이라고? 바커 박사의 환자 아니야? 랜스 켈리, 맞아. 며칠 전 심장 판막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였다. 뭐가 잘못되었을까? 페이지는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경황이 없었다.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 422호 병실로 향했다. 신참 간호사가 별것 아닌데 호들갑 던 건 아닐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바커 박사에게 연락해야지. 병실에 도착한 페이지는 열려있는 문 안으로 실내를 볼 수 있었다. 환자는 호흡도 제대로 못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페이지를 보자 간호사는 반색을 하면서 말했다. 닥터 테일러,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페이지는 서둘러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우선 환자를 안심시킨 다음 손가락으로 맥박을 짚어보았다. 맥박은 고르지 않고 기복이 심했다. 심장 판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우선 진정제를 주사해야겠어. 페이지가 지시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주사기를 건네주자 페이지는 환자의 정맥을 찾아 진정제를 주사했다. 페이지는 다시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간호원장에게 서둘러 수술팀을 구성해달라고 해. 응급 상황이야. 그리고 바커 박사에게도 즉시 연락하고. 15분 후 랜스 켈리는 수술대에 올려졌다. 피터슨 박사의 참관 아래 수술팀은 페이지와 레지던트 2사람, 수술 보조 간호사 2사람, 그리고 일반 간호사 1사람으로 구성되었다. 수술실 벽 윗부분에는 맥박, 심전도, 그리고 혈압 상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대형 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마취의가 수술실로 들어왔다. 닥터 허만 코치가 나타나는 것을 본 페이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필이면 엠바카대로 병원 대부분의 마취의들은 수준급이었지만 허만 코치는 예외였다. 전에도 그와 함께 수술을 해본 페이지는 가능한 한 그를 피해왔다. 그의 능력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페이지는 코치가 환자의 코와 입에 산소 호흡기를 연결시키는 것을 확인하면서 수술 부위만 드러내고 환자의 몸을 덮는 소독된 종이 타월을 펼쳤다. 곧 환자의 왼쪽 가슴만 드러나고 온몸이 종이 타월로 덮였다. 우선 주사선을 경정맥에 연결해요. 페이지가 지시했다. 알았어요. 코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레지던트 한 사람이 물었다. 뭐 때문에 재수술하게 된 거예요? 어제 바커 박사가 심장 판막 이식 수술을 했어. 그런데 봉합 부위가 터져버린 것 같아. 페이지는 코치에게 고개를 돌렸다. 환자가 마취됐어요? 코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 방에서 잠자는 것 같이 편하게 잘 자고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잠자고 있었더라면 좋았을걸? 마취약은 어떤 걸 썼죠? 프로포폴이에요. 알았어요. 페이지는 환자에게 인공심폐기가 연결되는 것을 점검했다. 심폐순환 수술을 하려면 인공심폐기가 환자의 심폐 기능을 지속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이다. 페이지는 벽의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맥박 140, 혈액산소 포화도 92%, 혈압 80에 60. 자, 시작해요. 페이지가 말했다. 레지던트 한 사람이 음악을 틀었다. 페이지는 수술대로 다가가 1100와트의 조명 아래서 수술 부위를 점검했다. 곧이어 수술 보조 간호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메스. 수술이 시작되었다. 페이지는 우선 어제 수술한 봉합 부위에 가는 철사를 모두 제거했다. 그리고 흉골 아래쪽까지 길게 절개했다. 레지던트 한 사람은 계속 흘러내리는 피를 거즈로 닦아냈다. 페이지가 조심스럽게 지방층과 근육을 절개하자 심장이 드러났다. 눈으로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박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바로 여기가 문제야. 페이지가 말했다. 심방에 구멍이 여러 개 났어. 심장 주변에 피가 고여 심장에 압박을 가하는 거야.
페이지는 다시 벽의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맥박과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인공 심폐기를 더 강하게 작동시켜. 페이지가 지시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로렌스 바커 박사가 들어왔다. 그는 수술대에 거리를 두고 서서 수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페이지가 말했다. 바커 박사님, 직접 수술을. 이건 당신 수술이야. 페이지는 마취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코치를 흘낏 쳐다보며 말했다. 조심해요. 마취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좀 천천히 투여해요. 그런 게 아니. 심실 빈맥증이에요.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코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마취의 노릇을 해? 페이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빨리 리도케인과 강심제를 주사해. 서둘러! 페이지는 고함치듯 말했다. 알았어요. 페이지는 코치가 주사기로 정맥 주사선에 리도케인과 강심제를 투여하는 것을 확인했다. 레지던트 한 사람이 모니터를 쳐다보다가 소리쳤다.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페이지는 흘러내리는 피를 지혈시키느라 정신이 없었다. 다시 코치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마취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 벌써 얘기했잖아. 모니터의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곡선이 갑자기 춤을 추고 불협화음 같은 소리가 났다. 큰일 났어. 무언가 잘못됐어. 전기 충격기 1이네. 페이지가 소리쳤다. 간호사가 전기 충격 장치를 수술대 가까이로 밀고 와 스위치를 켰다. 출력을 높이고 2개의 접촉기를 페이지에게 건넸다. 페이지는 접촉기를 환자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부위에 갖다 댔다. 켈리의 몸은 허공으로 들썩 떴다가 내려앉았다. 페이지는 다시 한번 시도했다. 환자의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호흡하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러나 아무 반응도 없었다. 랜스 켈리의 심장은 다시 박동할 기미가 없었다. 페이지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다. 자신의 수술은 잘 되고 있었지만 코치가 마취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페이지가 3번째로 랜스 켈리의 몸에 접촉기를 갖다 댔을 때 바커 박사가 수술대로 다가왔다. 그는 페이지에게 말했다. 네가 이 사람을 죽였어. 제27장. 제이슨이 설계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있을 때 비서가 들어와 말했다. 지금 닥터 테일러한테서 전화가 와 있어요. 나중에 전화 드린다고 할까요? 괜찮아. 지금 받을게.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페이지? 제이슨, 지금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페이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지? 지금 내 아파트로 올 수 있어요? 그럼 곧 갈게. 제이슨은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그만하지.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고. 30분 후 제이슨이 아파트에 도착했다. 페이지는 제이슨이 문을 열자마자 그에게 뛰어들었다. 충혈된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이슨이 물었다. 정말 그럴 수가. 바커 박사가 나보고 내가 환자를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건 절대로, 정말로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페이지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이젠 바커 박사에게 당하는데 지쳤어요. 더 이상. 페이지. 제이슨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얼마나 괴팍한 사람인지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말에 신경 쓸 것 없잖아. 페이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못 견디고 떠나게 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제이슨, 그 사람이 형편없는 의사면서 나를 수준 이하로 평가한다면 나도 그를 무시하면서 견뎌낼 수 있어요. 하지만 바커 박사는 명성 그대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의사예요. 그 사람의 판단이 엉터리일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나는 심장 수술이로서
기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이슨이 정색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의사야. 내가 만난 의사들 모두가 당신을 칭찬했어. 로렌스 바커 박사의 말은 못 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잊어버려. 그래야 되겠어요. 페이지가 말했다. 엠바카데로를 떠나야겠어요. 제이슨은 페이지를 끌어안았다. 페이지. 난 당신이 의사로서 환자를 돕는데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어. 그런 것을 어떻게 단념하겠다는 거야? 단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엠바카데로를 떠나 다시는 바커와 마주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제이슨은 손수건으로 페이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 문제로 이렇게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페이지가 말했다. 이제 당신 남편이 되려면 이런 연습도 해둬야 되지 않겠어? 그 말에 페이지는 웃을 수 있었다. 지금 그 말 나쁘지 않게 들리네요. 이젠 괜찮아요. 페이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내 하소연을 들어줘서 고마워요. 월러스 박사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지금 병원에 가서 그만두겠다고 통보할 거예요. 그럼 저녁 식사 때 만나. 페이지는 월러스 박사의 사무실로 가는 복도를 걸었다. 이 복도를 걷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들어온 소음이 들려오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복도는 붐볐다.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얼마나 병원의 소음과 혼란에 익숙해졌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엠바카데로는 페이지에게 집이었고 고향이었다. 지미와 창이 생각났고 같이 일했던 수많은 훌륭한 의사들 생각도 났다. 제이슨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운을 입고 회진에 따라다니던 일. 캐트, 한이와 함께 수백 번도 더 아침 식사를 하던 구내 식당을 지나서 의사 휴게실이 눈에 띄었다. 레지던트들과 파티를 열었다가 음료수 한 잔도 못 마시고 호출되던 일. 복도 구석마다 방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떠나고 나면 이곳이 그리워질 거야. 하지만 그 악랄한 사람과 한 지붕 밑에서 일할 수는 없어. 병원장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월러스 박사는 페이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닥터 테일러,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겠다니. 정말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월러스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떠나기 전에 바커 박사가 좀 보자고 했어. 저도 그분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여태껏 참아왔던 바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마 실험실에 있을 거요. 하여간 앞으로 행운을 빌겠소. 고맙습니다. 페이지는 실험실로 향했다. 페이지가 들어섰을 때 바커 박사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고? 그래요. 바라던 대로 됐죠? 내가 바라던 게 뭔데? 바커 박사가 물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쫓아낼 생각이었잖아요. 이제 생각대로 된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저보고 랜스 켈리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정말. 페이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변태적이고 냉혹한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절대로 일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 좀 앉아. 바커 박사가 말했다.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래? 내가 할 말이 있어. 대체 뭘 알긴 하고. 갑자기 바커 박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다음 순간 호흡이 가빠지면서 무너지듯 바닥으로 쓰러졌다. 너무나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페이지는 몸이 굳은 채 고통스러워하는 바커 박사의 얼굴이 한쪽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곧 정신을 차린 페이지는 바커에게 달려갔다. 바커 박사님. 급히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었다. 적색 경보, 적색 경보. 피터슨 박사가 말했다. 뇌출혈이 아주 심해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어. 나 때문이야. 그렇게 악담을 퍼부었으니.
박허를 죽여버리고 싶었던 자신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았다. 페이지는 다시 월러스 박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박허 박사님 일은 참 안 됐어요. 정말 훌륭한 의사였는데. 페이지가 말했다. 그렇소. 정말 충격적인 일이요. 월러스 박사는 잠시 페이지를 쳐다보다가 말을 이었다. 페이지, 이제 박허 박사는 엠바케대로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는데 병원에 그대로 남아있을 생각 없소? 페이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러죠. 여기 남겠어요. 반지는 작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지,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동영상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지 선택 시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